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들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대안까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 뉴스 분석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월간 뉴스 분석으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충북도의회 허창원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월간 뉴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게 된 충북도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내년에 8명, 2023년에는 의원 2명당 1명인 16명까지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인사권 전반에 걸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직무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과 면직 또 여러 가지 또 조례 재개정 사항 등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입김에 인사가 좌우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의원 개인 비서로 변질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규모가 적은 지방의회의 경우 직원 수가 적어 아예 인사 이동 자체가 고민입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선발은 더욱 첨예합니다. 공무직 등으로 별도로 뽑자는 의견과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전문성이 있는 희망자를 찾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가져온 인사권 독립이 집행부 견제와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결국 운영할 지방의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영상에 나온 것처럼 지방의회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도의원으로서 일단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 도의원으로서 도민들께서 좀 인정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요. 인구 100만 이상 도시 등에 대한 특례시 부여 기준을 넣고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 쏠려있던 많은 권한들을 의회에다가 조금 이양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개정된 법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보셨던 인사권을 의회로 준다든지 아니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한다든지 이외에도 이제는 조례로서 지방 특색에 맞게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인 자치 분권 확대가 있었다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도 여전히 주민 자치의 설치가 빠져 있다든지 인사청문회 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의원 정수와는 똑같지 않다라는 등의 비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로는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개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의회적 친설이라든가 이런 분 세부적으로 좀 아직도 만들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의원님? 지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의견만 나오고 있는 단계고요. 예. 아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저희 의회 내에서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그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사전 준비 작업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F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범위에서 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상황이지 아니면 이견이 좀 큰 그런 사안도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견은 없고요. 서로의 이제 의견을 내는 건데요. 아까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에서 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공무직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여러 다양하게 의원들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다수는 의회는 의회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오는 것보다는 집행부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의회 네. 네, 그런 모습을 더 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직 조율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TF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과정이지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F 자체는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TF도 준비 중에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네, 되는 네, 과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방의회 권한이 어쨌든 획기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겠고 또 기존에 있었던 지방의원들 자질 논란도 역시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 이게 교수님? 이제 그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많이 주장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의회 그 사무직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하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의회의 그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전문적 그 조언이라든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항상 이 그 사무직에 잠깐 왔던 그 사무처에 왔던 사람들조차도 다시 집행부로 가기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립의 문제가 주장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인사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사권 독립이라는 그 취지의 바람직함이 현실을 모두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비디오에 나와 있듯이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그 사무처 내에 그 의회 인력을 뽑는 것이 과연 나중에 인사의 승진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 허창은 의원님 같은 경우도 공무원 말고 공무직 제도를 도입하실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무직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에요. 네네. 공무직은 사실은 정부에서 최근에 그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한시적인 일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을 뽑을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예.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네. 공무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의회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 인사 사무처에서 지원 인력이 의회 의원들의 그 전문성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려고 하면 네. 한시적인 그 기간제 근로자인 공무직들을 뽑아가지고는 전문성이라든가 그 영속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공무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예를 들어서 집행 기능에 있어서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뽑는 것이지 전문적인 보좌를 받고 상향 수준 높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직 그 발상은 좀 접어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지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좌 인력의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한시적인 그 근로자로 뽑아가지고 네. 수준인 사람이 오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네. 예, 거기에 그래서- 대해서 제가 약간 말씀드릴 예, 텐데 예, 바로. 어쨌든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시행령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예.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공무원을 뽑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예, 예. 그러나 거기까지 허용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공무직은 저희 전문위원실에 임기제로다가 지금 저희들과 같이 일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많이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고요. 박사급도 있으시고. 아니죠. 임기제도 네네. 네네. 공무직이 아니라 그 네네. 용어상의 문제인데 네네. 공무직이라고 하면 오해를 받는데 임기제 또는 계약직 공무원이 있어요. 네.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 네, 있는데 네, 네. 그거하고 공무직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표현은 이제 임기제를 좀 말씀을 드린 예, 건데요. 예, 예. 임기제와 공무원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가 있다. 예.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면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한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시각들이 더 오면 저희들은 다양한 방향을 봐야 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임기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한테는 필요하다는 그러면 그건 말씀드립니다. 용어상의 문제니까 아까 네네. 비디오에서도 잠깐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네. 공무직의 개념을 잘못 그 공무원의 예, 예. 어떤 직렬로 예. 생각하는데 네, 네. 그 공무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을 예. 뽑아서 독자적인 네, 그 인사를 한다면 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또한 아까 정윤순 변호사께서 일부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는 전문 인력이 의원 수에 그 부합하지 않는다. 네네. 2인 뭐당 한 명씩 네네.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에도 그런 그 나왔어요. 왜냐하면 의원 수에 맞게 보좌 인력을 뽑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네. 했지만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보좌 인력이
전문성을 강조하고 정책 보좌를 하기 위한 인력이어야 되지 의원들의 개인 비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문 인력을 어떤 특정 의원에게 네. 배속해서는 안 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어떤 상임위원회에 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거나 이런 게 해서 의원 수에 맞추면 안 된다는 주장도 꽤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보면 견제를 위해서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의 독립성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전문 인력들이 의원들의 보좌 인력이 돼서는 안 된다. 네네. 말하자면 개인 보좌 인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도 여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불신을 갖추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회까지도 정치권의 하나로 다 이제 매도해서 그렇게 좀 불신을 갖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같이 일하는 그 팀들을 만드는 건데 보좌관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사실은 저희 지방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좌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드는 지원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도민들께서는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저희들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수 부분에 대한 아쉬움보다도 이 인력이 채워지는 부분에 대한 그렇죠. 필요성. 네네. 예. 네. 변호사님 어떻게 예, 아마 아직 보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만 나와 있고 하위 법령들이 안 나와 있기 네네. 때문에 채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마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도 있고 조례에 위헌될 수도 있지만 예. 뭐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업무 범위를 한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사권 남용이나 아니면 의원 개인의 뭐 비서관, 뭐 보좌관으로 전락하는 게 어느 정도 견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개정법에서는 그 지방의회 막강한 역량 강화를 위한 권한만 준 것이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또 장치를 함께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든지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 기록 표결 제도를 해서 이것도 공개하게 되어 있고 겸직에 의원님들의 겸직에 대해서도 이번에 상당히 구체화했고 겸직을 네.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 의원님들 징계와 관련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뭐 그 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많은 지금 제도적 보완도 함께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점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떤 부분들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들은 예. 32년 만에 이제 지방자치 전부 개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예. 이제 일을 하면서 도민들께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는 아까 이제 주민자치에 말씀하셨잖아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켜보고 해야 의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또 거기서 힘을 얻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을 피는데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이 제도는 지금 도입됐지만 네.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 지방의회의 견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하다. 예. 그런 것도 많은 연구와 이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하자면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시의회나 군의회가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인사상의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어떤 그 광역자치단체별로 의회 간의 인사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회 직렬을 만들어서 이 서로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그런 여러 대안도 마련했고요. 또 하나 이번 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중요한 것은 독립성 문제뿐 아니라 의회의 투명성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새로 도입되는 이제 정보 공개 시스템에 네. 투표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의정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말하자면 권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회 활동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의회 의원들의 그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답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허창원 도의원.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충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청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제2의 청주시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전 대상지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꼽았습니다.
도청 이전에 대한 준비를 제안합니다. 도청 이전으로 제2의 수보도시를 키워야 합니다. 도청이 옮겨간 청주는 특례시로 지정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5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자율권이 부여된 특례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도청 이전 필요성은 도의회 내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청주가 지역구인 도의원이 나서 도청 이전을 거론한 건 이례적입니다.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반대 등을 겪으며 추진 동력의 한계를 느껴왔습니다. 도청 이전과 청주 특례시를 묶을 경우 도내 다른 시군의 지지를 받아 충청북도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도청 이전과 청주 특례시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도청 이전이 공론화되더라도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큰 숙제가 남게 되고 이전 지역 선정 과정의 또 다른 갈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필요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셨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청주가 충청북도 내에서 균형을 논할 정도로 청주가 집중화돼 있느냐, 네. 청주조차도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도시가 아주 분산화돼 있어서 이게 청주가 충청북도에 있는 다른 도시를 관장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어떤 측면이 있냐면 과거에 그 정치인들이 특히 충북도를 이끌고 있는 역대 도지사들이 충청북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을 계속 그 아주 작게 네. 만들어오는 그런 정치적 공작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괴산과 증평도 자르고요. 지금도 오송을 청주에 있는 오송이 아니라 오송을 별도로, 오창을 별도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네. 심지어는 오송 같으면 분명히 행정구역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인데 예. 이거를 충북 오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외지 사람들은 오송이 청주와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 이제 지리적 여건이 그런 게 있는데 수도권 중심에 이제 도로망이 있다 보니까 제천단양 따로 놀고 충주 네. 따로 놀고 음성지전 따로 놀고 뭐 청주 따로 놀고 옥천 영동 따로 놉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여론조사에 면 옥천 사람들은 대전에 편입되기를 원할 정도로 충청북도가 이제 소위 예. 4분의 5로 돼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도청을 옮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 네. 말하자면 지금도 대개 이제 어떤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는 어느 한쪽이 수도권 집중화처럼 너무 몰려 있을 때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건데 과연 지금 청주가 천안이나 뭐 세종이나 대전과 경쟁할 정도로 네. 그렇게 크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 도청을 이전하는데 막대한 이전 비용에 대해서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를 예.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변호사님. 지금 앞서서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살펴봤는데 이제 막 개정이 됐고 유예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100만 이상의 도시로 특례시 지정한다고 지금 이제 막 발의가 됐는데 뭐 도청 이전이 한두 해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막 이제 지방 그 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특례시가 청주가 지정되는 것이 과연 좀 이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가라는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 도청 이전에 관한 담론화가 되면서 청주의 인구가 유출된다면 또다시 특례시에 갈 길이 멀어지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예. 충분한 공론화가 있지 않으면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청주시와 충북도 내 갈등과 더불어서 충북도 내 여러 지역 내 갈등을 또 조장할 우려는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내부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우리 충청북도가 수도권을 잠깐 볼까요? 수도권이 전국 대비 면적이 11.8%, 2019년도 기준 인구가 50%입니다. 그리고 GRDP는 2018년도 기준 51.9%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가 차지하는 거는 면적은 12.7%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인구는 52.5%고요. 그리고 GRDP 비율은 2018년도 기준 51.6%입니다. 수도권과 청주가 뭐가 다를까요? 이제는 청주는 청주 나름대로의 성장 동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례시라는 거죠. 그래서 청주는 청주 나름대로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주고 그러면 우리 GRDP가 청주에 50% 이상 몰려 있는데
그러면 다른 수부 도시를 키워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저는 예. 혁신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세우고 있죠. 그런 맥락으로 혁신 도시가 그게 완성이 돼가고 있나요? 그 우리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혁신 도시가 그냥 모양은 갖춰져 있지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곳에 공공기관 유치를 하고 우리 도청이 이전하면서 국비를 같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수보도시를 키워야 돼요. 진천 음성을 중심으로.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북부권은 또 북부권이 갖고 있는 장점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5분 발언에서 지금 언론엔 나오지 않았지만 도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분원을 남부권으로 이전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남부권의 강점은 농업입니다. 그 농업의 강점을 살리려면 분원이 아니라 본원이 이전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청북도는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 큰 틀에서 각 지역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이시종 지사님이 경제규모 GRDP 4%를 목표로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 3.04%입니다. 충북이. 근데 2018년도에 3.63%까지 올라갑니다. 예. 20%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 20% 성장은 전국에서 제주도, 세종, 경기도, 충북밖에 없어요. 경기도는 수도권의 특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세종은 도시가 만들어진 과정이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잖아요. 충청북도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2019년도 잠정치가 발표되는데요. 3.62%로 처음으로 GRDP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충북이 제2의 성장 동력을 가져야 되는데 5분 발언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도청 이전을 준비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러한 부분들의 균형 발전 전략을 꿰야 되겠고 그리고 충청북도가 제조업 위주로 산업이 지금 꾸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업과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이 산업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충청북도 균형 발전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라 한 가지만 이해를 하면 좀 예. 오해하기 쉽고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요. 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충청북도 인구의 절반이 청주에 몰려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제력이 이제 높다는 건 맞아요. 그건 이제 지표로만 보면 네. 수도권의 전국의 절반이 모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청주가 커진 배경 중에는 제천 사람들이 이사 온 게 아니고요. 영동 사람이 이사 온 게 아니고 청주는 그나마 오송역이라든가 이런 수도권이 터지면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 인구가 그나마 큰 것도 오송오창이 컸고 그게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큰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에서 인구가 그나마 늘어난 데는 음성 진천과 청주입니다. 그러면 만약 도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음성 진천 갖다 놓읍시다. 갖다 놓으면 음성 진천은 지금도 지역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만약 그쪽에 가면요, 그쪽에 집중하는 현상이 또 발생할 겁니다. 예. 말하자면 조금 있으면 이제 2021년 말 되면 수서에서 문경까지 고속철이 생겨요. 그러면 청주는 오히려 충주에 밀릴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도청 소재지던 어떤 구심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북도가 뭉치는 게 아니라 전부 수도권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도 충주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생과 대부분의 인구들은 서울권 생활을 예. 하고 있거든요. 만약 수서에서 충주를 거쳐서 문경까지 철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그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충청북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충청북도에 구심점이 없다는 것인데 예. 만약 그런 관점에서 도청 이전을 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음성 진천에 또 다른 형태의 집중 도시가 생길 거고 청주는 슬럼화될 겁니다. 예. 아니, 청주는 슬럼화되지 않고요. 예.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 아까도 오송역 하나 이름조차도 예. 충청북도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85만 도시에 맞는 경쟁력에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례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네. 하면 네. 도 의원님께서 오송역을 청주역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아니, 그 부담이 좀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벌써 10년이 지날 정도로 했는데 오송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외지 사람들은 청주의 문패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청주시에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고요. 청주가 대전과 세종과 청주가 중부권에서 경쟁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체력이 약한데 도청을 옮기면
청주는 세종과 천안과 대전에 완벽하게 밀릴 겁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수님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안에서 들어보는 행정을 봤을 때는 그 그렇지는 문제에 관해서는 네. 조금 더 진전을 네. 보시되 나중에 이제 토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면 오늘은 저희가 이 그 문제에 주제만 관해서 토론을 하기 하실 때문에. 거예요. 예, 결국 아까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길 이제 청주가 아직까지 그만한 역량이 되기는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입장이셨거든요. 두 분 지금 토론을 보셨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진 교수님 의견이랑 동일한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청을 이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도시가 왜 이전하는 도시가 왜 이렇게 붐업이 되냐 했을 때 도청과 그 산하기관, 육관기관들까지 다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상권의 활성화라든지 집가 상승 이런 기대가 있는 건데 역으로 보면 그럼 도청과 그 육관기관, 산하기관이 빠지는 청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경제적 그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이주족이 뭐 다 100% 이주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인구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청주시의 또 보완책은 예.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는 지금 거죠. 제가 그래서 예.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저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행정 자유령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85만 청주예요. 청주는 충분히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청주가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청주시에 역량을 주어지면 청주시는 분명히 세종과 대전과 경쟁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은 청주의 성장 역량의 상당 부분 도청 소재지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걸 이전하잖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겁니다. 말하자면 청주가 갖고 있는 역량의 상당 부분을 음성 지천으로 몰아주시면 청주는 그 역량마저도 얻게 돼서 말하자면 청주의 대표 도시는 없게 되고 그냥 뭐 같이 낙후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도 대전조차도 광역시인 대전조차도 세종이 생기면서 인구가 빨대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오히려 대전시장은 차라리 그럴 바면 대전세종을 통합하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우려된 상황인데 청주는 더 심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약 도청 소지가 이전되면 청주의 메인 도시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1988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대전시가 분리될 때요. 그때 예산 기준이 어떻게 됐었냐면 충청북도가 2,4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3,100억이 좀 안 돼요. 비율로 따지면 한 79% 정도 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나서 2019년도 기준으로요. 충청북도가 4조 7천억입니다. 충청남도가 6조 1천억이에요. 대전이 4조 3천억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대전이 분리됐지만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충청북도는 4조 7천억이고 충청남도는 6조 1천억, 대전은 4조 3천억. 어떤 변화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두려움보다는 가능성이 변화에 대한 높다. 두려움이 아니라 네. 실익을 따지는 거고요. 네네. 충청남도가 대전시보다 규모가 커지게 된 배경 중에는 도청 이전이 갖는 실익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수도권이 밀려내면서 천안, 아산이 커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네네. 기본적으로 대전은 광역시가 돼 있고 또 예를 들어 광주도 광역시가 되고 대구도 광역시가 되면서 나머지 이 도청 소재지 지역이 집중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구에서 옮기고 또 예서 대전에서 옮기고 광주에서 옮기고 했죠. 그건 필요해요. 광역시가 너무 인구 집중도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는 청주시가 광역시가 아니에요. 특례시는 100만이 넘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만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이 이미 네. 세종시 빨대 효과 때문에 청주시 인구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도청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균형 발전이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균형 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천 음성이 더 커지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현상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의 실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게 오늘 네. 찬반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뉴스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거는 다음에 네. 다시 또 그렇게 토론 하고 주제로 잡고 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도청 이전으로 따른 여러 가지 효과는 허 의원님이 다 충분히 발언하셨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도청 이전에 따른 효과를 기대는 전혀 두 분은 어떠세요? 변호사님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대구광역시가 되면서 이제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발표부터 신청사 건립
건립 때까지 한 7, 8년 걸렸는데요. 그동안에 안동이 들썩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2016년에 안동으로 신청사가 이전되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도청을 중심으로 안동 신시가지만 좀 살아났지 원래 구시가지는 공동화돼 가고 있다. 뭐 공실이 너무 많고 하고 있다. 지금 최근 2020년도 발표에도 이제 그 신시가지 중심으로 조금 인구 유입이 됐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되묻고 싶은 거죠.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되고 나서 안동이 경북의 제2도시, 대구와 맞먹을 만한 도시로 성장했는가라는 부분을 볼 때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예, 회원님. 예. 제가 그래서 혁신도시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키우기로 한 거거든요. 거기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것이고요. 혁신도시 말만 그랬고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우리는 정부와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고요. 저희 재원이 아닌 국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1987년부터) 청주 도심 상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250m 규모의 지하상가. 텅 빈 지하도 양쪽으로 불 꺼진 빈 점포가 이어져 있습니다. 너무 썰렁할까 봐 몇몇 폐업 점포는 일부러 불을 켜놔야 할 정도입니다. 뭔가가 허전하고 약간 텅 빈 느낌? 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섭고. 이곳 전체 124개 점포 가운데 현재 임자 없는 빈 점포는 70%인 84곳. 정상 임대 중인 일부 점포마저도 조만간 폐업을 예고했습니다. 지상보다 눈에 잘 안 띄다 보니 코로나19에 더 강한 직격탄을 맞은 건데 상점이 빠지니 손님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까지 겹친 것입니다. 매출은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80% 줄었어요. 요즘은 솔직히 문 열어놓는 건 안 열어놓는 건 집에서 편하게 이불 속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이 지하상가의 소위 건물주라는 소유 주체는 지자체인 청주시. 그런데 2028년까지 관리와 운영 전체를 민간에 위탁한 상태여서 해당 업체가 줄어든 임대료를 감당하며 매월 수천만 원대의 적자를 버티는 중입니다. 임대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출혈 경쟁에도 나서보고 있지만 이대로 얼마나 더 견딜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지자체 소유의 시설입니다. 지금 청주 시민들이 걸어 다니시는 이 길도 공공보도고요. 화장실도 공공화장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청주시도 시설의 공공적 성격은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구제 방안은 말을 아꼈습니다. 청년층이 타켓이잖아요. 성안길 같은 경우. 그래서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좀 강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 청년물 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다양한 이제 지원책을 좀. 팬데믹 1년 동안 다수의 시선조차 받지 못한 지하상가가 구도심 상권 공동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청주 지하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안길 옛 명동이라고도 불리는 성안길부터 시작해서 청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청주시에서도 작년부터 여러 성안길을 중심으로 여러 페스티벌을 연다든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임대료를 잠깐 감액해 준다든지 이것만으로는 지금 좀 역부족인 상태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 지하상가뿐 아니라 대부분 성안길의 그 의류 위주의 패션 타운들이 이제 공실이 높은 이유는 청년층이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청년층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쇼핑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중에서도 뭐 다른 형태의 소셜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에서뿐 아니라 이런 그 지하상가들이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그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런 거에 상당히 이제 그 안타까움을 하지만 정책 당국이 하나 봐야 될 거는 단순히 그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인식하고 그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게 그 상인들을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미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할인점조차도 청년층들이 대형 할인점에서 물건을 보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형 할인점에서도 그러면 놀이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청년층이 원하는, 즉 소비층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예. 이 지하상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게 대연 프리몰에서 1987년에 청주시가 기부 체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무상 사용이 41년간입니다. 그게 2028년까지 무상 사용 권한이 대연 프리몰에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산업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지하상가에서 하는 유통업은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 직면에 예. 처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대안을 좀 만드는 과정에 제가 청년 단체들과 시청 담당 팀장하고도 좀 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그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쇼핑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다방면으로 그 할애를 해주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저도 네.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이 지금 그 길을 보면 왼쪽으로는 소나무길, 오른쪽으로는 성안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지하상가를 거점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할애해주면 충분히 가능성은 예. 있다. 재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무상 임대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대연 프리몰과 청주시 그리고 청년단체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다른 지역을 보면 대전시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 대부료를 50%를 경감해주는 발표를 했고요. 춘천시 의회의 경우에는 아예 좀 장기간으로 2023년까지 대부료를 전폭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조례를 2월에 상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상인들만 그 행정재산을 대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이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있으니까 이제 네.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소개드릴 건 대구의 경우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초기에 피해가 컸던 지역이고 이 대구 중구 지하상가의 경우에도 청주처럼 대형 프리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21년 지금 1월 기준으로 공실률이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좀 청주랑 대비적이고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임대료 감면 이외에도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그 전통시장 하기 위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오히려 이제 상권을 부활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즉 아까 진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뭐 마케팅이나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으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대부료 감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요. 네, 상인들만 이제 세대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세대차가 있기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상인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소비층들은 여전히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그 간극을 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제 정책을 메꾼다고 하면 이 젊은 상인들을 많이 이제 그 유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그 동년배들의 트렌드를 알죠. 그래서 많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말하자면 전통시장을 활력시킬 때도 주차장을 만들거나 뭐 단순히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왜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을 오지 않는가에 대한 그 진단과 그 상인들이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상인들을 육성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젊은 주부들이 전통시장 안 가는 이유는 뭐 주차장이 불편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인스턴트화 돼가지고요. 이미 어류라든가 뭐 이런 신선식품들이 다 가공돼서 포장된 걸 선호하는데 전통시장은 자기가 가서 다 다듬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대형 할인점을 가게 되고 쇼핑을 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 교수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년들하고 하는 그런 예.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원을 하다가 관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인 좀 지원을 해달라. 그 어느 구역을 맡겼으면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좀 할애를 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달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좀 지하상가 관련돼서는 그렇게 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지하상가 관련돼서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광역철도망이 사실은
지나가잖아요. 광역철도망이 4차 철도 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하상가를 거치게 돼 있어요. 지하철이 만들어지면. 아니면 트램이나 청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트램도 우쪽 지상은 트램이 지나가고 지하는 차가 들어가는 그런 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둘 중에 하나라도 반영이 됐을 때는 지하상가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이지만 그때까지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허 의원님 청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결국 지하상가 자체가 이제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청주시의 지원, 뭐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두 분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상가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하철이 지난다고 해서 단순히 거기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갈 만한 가치가 있으면 요새 청년들은요 음식점을 맛집을 찾는데도 전국을 누벼요. 리뷰를 보고 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의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갈 만한 지역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인조차도 젊은 층으로 만들어주면, 왜냐하면 특히 의류 상가 같은 경우는 젊은 층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 자치단체는 그걸 지원하는 쪽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오프라인만으로 영업을 하기에는 힘든 시대이니 좀 함께 도움을 주신다면 이제 지하상가 입점 업체들이 하나의 또 다른 콘텐츠로 의류와 관련된 온라인 매장을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다든지라는 다각적인 모색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마 점포가 35개인가 34개가 아마 입점해 있는데요. 예. 그 공실이 70%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어쨌거나 청년이 주체가 됐든 그 대형 프리몰이 됐든 청주시가 됐든 정책적으로 세 개의 기관들이 모여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지하상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교수님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 노력한다면 가능은 하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또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간 뉴스 분석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역의 문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월간 뉴스 분석 때 뵙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